예,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 시간부터는 경찰학 심화 이렇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라 해서 뭐 특출난 어떠한 기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기본 내용 플러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학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은 제가 실무 종합 강의로서 올려놓은 그 무료 강의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도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찰학 심화 강의 플러스 실무 종합에서 제가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 배포한 자료들,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시면은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진짜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질 않길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 엄청난 압사사고 발생했죠. 희생되신 많은 분들, 그 유족분들,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많은 분들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서 있는 차로 압사사고 당했다는 거. 또 인터넷 보니까는 그 상황에서 살아나신 분들의 발이나 이런 데 보니까는 엄청나게 멍을 들었죠. 멍.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병원 가서 다시 진단받고 치료를 하라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콩팥이 다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끔씩 보면은 동남아라든지 중동 국가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압사사고에, 특히 유럽 등에서 축구 경기에서 서로 간에 팬들에 의한 어떤 난투구,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팬들이 출구 쪽으로 나가려다가 압사사고 이런 건 많이 봤지만 세계에 이런 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은 뭐 생각했나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저런 오니 뭐니 뭐 어디를 수사하니 그럽니다. 지금 애도 기간이죠. 그래서 전부 다 국민 여러분들도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희생되신 분들에게 다시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신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찰 행정법, 우리 경찰 시험에서 경찰학 40문제 중에서 실제로 이제 경찰 행정법, 작용법 파트에 해당되는 경찰 행정법에서 최소한 6문제에서 10문제 이상, 6문제, 10문제 출제될 것 같아요. 6문제에서 10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경찰학에서 배웠던 경찰 법학 파트가 합치면 20문제 가까이 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행정법에 이제 행정작용법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 6문제에서 10문제 맞추기 위해서 적중도 아주 높은 경찰 행정법 100문제를 제가 엄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뭐 9급 행정직, 무슨 행정직, 7급 행정직에서 보는 그런 어떤 심도 있는 문제는 아니지라도 우리 경찰 시험에는 딱 적중도가 높은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70% 정도 완성됐고요. 조만간 이걸 이제 또 뭐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인가요? 12월부터 이제 전범위 우리 경찰 시험 대비해서 모의고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요. 거기에서도 40문제 중에서 우리 경찰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들 최소한 뭐 5문제 내지 7문제 사이에 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로 구성해서 봉투 모의고사를 또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적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진도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또 중요 OX 문제 있죠. 엄청나게 적중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을 합니다. 말만 적중도 높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사실로 증명됐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진도별,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한 5번, 6번, 7번 풀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똑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분 좋게 정답 찍을 수 있습니다. 경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경찰학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 기출문제 풀면서 강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에 나옵니다. 저를 믿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경찰학에서 고득 겸하여 중경 가실 수 있고 또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오센 경찰학 총론 강론 방문각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출간된 지 몇 개월 됐어요. 좀 돼서 추가된 내용들 또 변경된 내용들은 제가 그때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보면 10페이지 경찰학의 토대, 경찰학의 의, 경찰 개념을 연구하는 이유, 경찰학의 등장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경찰학을 배우죠. 경찰학을 배웁니다. 경찰학. 예전에 개론이었는데 이제 경찰학을 배우죠. 이때 이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국가작용을 말합니다. 국가작용. 자, 국가작용을 과거에는 경찰이 했고 오늘날은 또 행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행정 이렇게 표현해요. 자, 국가작용이라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근대적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왕이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작용, 왕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왕이 그 신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는 작용을 우리는 경찰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국가작용이라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직 공무원이,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경찰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게 작용. 이게 우리는 경찰 이렇게 표현한다. 경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법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왕이 그 신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는 작용. 오늘날은 국가로부터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즉 국가직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작용. 이걸 이제 오늘날 표현은 행정이라는데 과거에는 경찰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경찰 이때 학이 붙었죠. 국가작용, 행정과 관련된 학문의 총집합체를 말한다 이거예요. 행정과 관련된 학문의 총집합체.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것들이 경찰학 총론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경찰학의 개념을 최초로 이제 근대식으로 정립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756년 유스티란 분이야. 유스티란 분이 본인이 쓴 책 경찰학의 원리. 자, 경찰학의 원리라는 이 책에서 경찰학의 개념을 개념 정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스티는 경찰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경찰학을 정리를 할 때 관방학의 일부분으로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왕이 1756년이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통치권 있죠. 통치권에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경찰 개념 연구하는 이유 그래서 동그라 1번 경찰 개념은 한국과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며 국가마다 고유의 전통과 사회성을 반영하므로 일률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다의적 개념이다.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작용이라고 했어요. 이 국가작용은 우리나라의 국가작용, 중국, 아프리카, 우간다, 이집트 국가작용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경찰학의 등장 나오죠. 그 위에 보면은 경찰학의 범위, 현재 경찰학은 학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관방학의 일부분이라는 학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관방학 일부분으로서 연구했기 때문에 관방학이라는 학문성이 인정되지만은 관방학과 별도로의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학이란 경찰이라 불리우는 국가제도, 그다음에 국가작용, 밑줄 국가제도, 국가작용 관련된 그 밑에 쭉 나오죠. 지식의 총체를 걷는 개념이다. 그래서 경찰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철학, 역사, 법학, 행정학, 기타 경험과학적 분야를 망라한다. 기타 경험과학적 분야가 바로 강론에 해당되고 행정학적 개념까지가 우리는 총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도입된 경찰 행정학은 경찰학의 한 분야로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대 경찰학의 등장, 현대 경찰의 출발점은 7세기에서 8세기 절대 군주 국가 시대 통치학인 관방학에서 찾을 수 있다. 유스트는 1756년입니다. 18세기 중엽이죠. 그리고 유스티는 독일의 관방학자입니다. 관방학자. 여러분들 현재는 관방학이라는 말을 안 쓰죠. 관방학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일본에서는 관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관방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학자를 말합니다. 사회과학학자다. 과학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일부분으로서 유스티가 경찰학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56년 경찰학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 경찰학을 최초로 수립 체계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56년 18세기 중엽입니다. 여기는 세계사적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군주 국가 시대고 우리 경찰의 역사로 본다면 경찰과 시대예요. 그때 당시의 경찰의 목적 임무 개념이 오늘날의 경찰의 임무 목적 임무와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쌍가로 4번 이 시기에는 세계사적으로는 절대 군주 국가 시대 경찰학의 역사는 경찰과 시대였으므로 그 당시 경찰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주의적 국가 권력을 의미했다. 그래서 쌍가로 보면 그때 당시의 경찰학은 오늘날의 경찰학과 그 적용 범위와 목적과 내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18세기 중엽입니다. 1756년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때 당시에 1756년이면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예요. 조선 말기의 경찰의 어떤 개념, 제도, 임무 이런 것과 21세기 현재의 경찰의 개념과 제도와 임무가 같아요? 틀려요? 현재의 차이가 있죠. 그럼 독일에서도 이때 당시 1756년에 경찰의 개념, 제도, 목적과 임무가 오늘날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가서 경찰학의 기원 및 발달. 경찰학이란 독일 관방학자 유스티 경찰학의 원리 그 기원에서 찾는 게 일반적이다. 각국 경찰학의 발달, 영국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미국 동그라미 2번 경찰 행정학의 일 분야로서, 독일 법학 또는 행정법학의 일 분야로서 연구했고, 일본 2번 1901년 궁국충길입니다. 일본식 발음 알 필요 없고 한자 궁국충길에 경찰학에서 총론 강론으로 나누어 편제했다. 그래서 경찰학의 기본 체제를 갖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찰학이 총론 강론으로 편제되어 있죠.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한국 1981년도 경찰대학교가 개교 후에 1982년 경찰학 개론을 편찬했다. 뭐 이런 내용들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한자 넘겨보면은 경찰의 의 나오죠. 자, 국가의 본질적인 5대 기능은 국방, 외교, 치안, 사법, 재정을 들 수가 있고, 이런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을 행정 동그라미 한다. 행정은 5가지 행정을 나눠지네. 다시 국방, 외교, 치안, 내무죠. 내무행정, 사법, 재정, 행정 이런 것들이 있다. 쌍가리 본 대륙복개 국가에서는 과거에는 국가 작용이 곧 경찰, 행정인 경찰이었다. 그런데 점차 국가가 발전하고 기능이 커지면서 기능의 분화 현상이 대두되었고, 쌍가루 사업의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가의 권력 개념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봉사적 기능으로 수정되는 현상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번 전통적 대륙복개 전통적 경찰 개요 이렇게 나오죠. 별표입니다. 그리고 큰 3번 대륙복개 국가 시대에 구분에 따른 경찰 개념이 나오죠. 별표입니다. 별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경찰 개념을 들어가는 거야. 우리 경찰 개념을 들어가는데 경찰 개념은 국가 작용이라고 했어요. 근대 입법 국가가 되기 전에 왕이 신하를 통하여 국민에게 하는 작용, 백성들에게 하는 작용. 오늘날은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직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국가 작용이 오늘날 현재로 정의될 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번 쭉 살펴보자는 거죠. 그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전 세계를 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국가 작용이라고 했죠. 국가 작용, 전 세계 국가는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에 각각의 국가 작용인 경찰 개념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법 체계는 둘로 쪼개지는데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쪼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을 통일하죠. 유럽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영국도 섬나라 영국도 통합을 합니다. 이때가 한 서기 1세기 2세기 경이죠. 이때 로마의 간섭법이 유럽의 본토의 나라의 각각의 실정에 맞게끔 정립된 법체계, 유럽의 대륙이죠. 유럽의 대륙이 이걸 대륙법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륙법계. 그러면 로마가 영국을 식민지로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로마의 간섭법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끔 법 체계화했겠죠.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 건너가서 USA를 식민지로 두죠. 영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영미법계 법체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연방 국가는 전부 다 영미법계를 취하겠죠. 대륙법계입니다. 그럼 대륙법계, 영미법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봤더니 성문법을 취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문서에다가 글자를 새긴 법체계. 그러니까 1조, 2조, 3조, 1항, 3항의 법체계가 있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조, 2조, 형소법 1조, 2조, 3조, 헌법 1조, 3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미법계는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대원칙이. 법 조문이 없어요.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 판결이 법인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가장 크죠. 가장 큽니다. 성문법주의. 양 불문법주의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럼 대표적인 대륙법계 뭡니까? 로마의 초도로 올라오죠.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프랑스 옆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여기서 우회 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로 가고. 좀 더 가게 되면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나오죠. 프랑스에서 좀 더 좌측으로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에스파냐 뭐 이런 나라들 나오죠. 대륙법계 본토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어느 체제냐? 자, 일본 놈들이 있어요. 일본 놈들이 메이저 유신을 통하여 미국 있죠. 미국의 첨단 과학과 기술이 그 다음에 무기체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철로 1항 등을 포함한 40대들이 어디로 갑니까? 대륙법계인 성문법, 그 중에서 어느 나라? 독일과 프랑스 가서 법체계를 연구하고 옵니다. 중앙집권적인 대륙법계 체제를 연구하고 다시 일본으로 와서 미국에 의해서 도입된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와 플러스 법체계는 중앙집권적인 대륙법계를 만들죠.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이 작것들이 어디로 옵니까? 코리아의 강화도 조약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강제적으로 대륙법계 체계가 이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근대적 대륙법계 체계가 만들어지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도 대륙법계의 역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 체제였어요. 그런데 근대적 대륙법계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되고 USA의 3년간 미 군정을 거치면서 영미법계 사고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뼈드는 70%는 대륙법계나 한 30%는 뭐다? 영미법계의 내용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이나 형소법, 그 다음에 경찰 행정법 할 때 판례, 봐보세요. 판례.
판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프랑스 등을 통하여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왔다. 행정경찰장 개념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법체계가 만들어지고요. 자,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뼈대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국가작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자 이거야. 그럼 대륙법계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우리나라 역사 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어떠던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부족 국가 있고 그 부족 국가의 부족민들이 서로 다른 부족들이 서로 합의하에 하나의 큰 부족을 만들고 그래서 또 부족민들이 합의하에 부족장을 세우고 또 부족장이 또 다른 부족과 합의하에 더 큰 부족을 만들고 부족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든가요? 아니면 부족끼리 전쟁을 하든가요? 전쟁을 통하여 약한 부족들을 흡수통합하죠. 항복하면 그대로 살려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 전쟁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병합된 작은 부족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엄청난 핍박을 받겠죠. 적개심이 있겠죠. 왜? 전쟁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병합됐기 때문에 전쟁 통해 자신의 어떤 아버지 또는 형, 오빠 등이 죽었을 거 아니야. 적개심이 생기겠죠. 언제든지 어떤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작은 부족들을 복속을 시킨 큰 부족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부족장이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억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부족의 질서를 유지하겠죠. 그럼 더 큰 부족들이 커서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전쟁을 통하죠. 백제와 신라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구려와 중국 땅덩어리에 있던 나라들과의 전쟁에 비하면 그건 아주 소꿉장난에 불과할 정도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시정 정도 양만충 장군 봐봐요, 여러분들. 당나라, 와, 담태정인가 끌고 와 몇십만 명.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적군들이. 근데 신라, 백제 싸워봤자 몇천 명. 몇천 명도 큰 숫자지만 몇십만 명에 비하면 조적지열이죠. 아무튼 엄청난 전쟁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를 보게 되면 자 봅니다. 대륙법계는 엄청난 전쟁을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 지방의 군주, 왕의 명을 받들고 파견된 지방의 군주죠. 우리로 따지면 간차사다, 안차사다 이런 사람들이죠. 가나라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인권 보장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자기 지역, 나라 전체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뭐 있다 여러분들 사극 보세요. 명령하고 강제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강제했다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는 우리가 사극 보면은 십족을 멸하고 머리를 교수형에 처하는 등 머리를 정문에 마을 입구에다 교시하는 등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강제를 했어요. 이런 명령 강제함으로써 백성들의 권리가 제한당하고 권위가 제한당하고 의무가 발생하죠. 이런 작용들, 명령 강제하는 것을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적 작용을 주로 했다 이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 국가 작용은 뭐다?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로 뭐 했다? 명령을 했다 이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그럼 명령 따라 뭐가 발생한다? 백성들은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를 이행했는데 안 해? 복효한단 말이에요, 왕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십족을 멸해버리고 그 머리를 교시하는 등 강제를 했다 이거야. 안 따르면 죽는 거라 겁을 줘서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 강제는 왕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작용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의 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이 명령 강제하는 행위는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위야. 이 다스리는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통치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 행위다. 통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통치 행위는 바로 뭐다? 명령 강제하는 행위. 이걸 다스리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뭐라 한다? 통치권이라 한다. 통치권이라 한다. 통치권이라. 그래서 우리 경찰행정법 할 때 통치권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 경찰행정법 할 때 통치권은 두 가지가 있네. 일반 통치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 통치권이라는 거 우리는 배웠어요. 그럼 일반 통치권이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왕이나 군주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 유지 목적에 의해서 명령 강제할 수 있는구나. 특별 통치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우리 경찰로 따진다면은 왕이 그 신하에게, 예전에 왕이 그 신하에게, 지금 따지면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상급자가 직무상 하급자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이걸 특별 통치권이란다. 그럼 여기서 왕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군주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통치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통치권은 무슨 통치권을 말할까?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겠지. 이렇게 됩니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교차로 나와서 서라고 명령하고 좌회전하세요라고 하는 거 봤나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왕이나 군주가 직접 백성들에게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뽑습니까? 경찰 조직을 만들고 그 경찰 조직의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서 실제로는 누가 요 경찰 조직에 있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명령 강제했다.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에 포도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포도청의 관리들을 선발하여 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게 했다 이겁니다. 일반 통치권 누가? 왕이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 위임을 해준 거죠. 위임을 해서 경찰이라는 조직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조직에 있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왕과 요 공무원 사이에는 왕이 A 하라라고 명령했으면 그 경찰 공무원은 백성들 포도청 관리는 백성들에게 A 하라라고 명령해야 되고, 그러면 백성들은 이 포도청이라는 경찰 조직을 통하여 누구에게? 왕에게 복종하는 형태죠. 그런데 왕이나 군주가 백성들에게 A 하라고 했는데 이 포도청 관리들이 B 하라라고 명령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왕이나 군주의 명령에 이 경찰도, 즉 포도청 관리들도 위반한 거죠. 그럼 포도청 관리들도 어떻게 하든가요? 사국 보면은 사형 먹이든지 뭐 극형에 처하든지 처하죠.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통치권이야? 이게 특별 통치권이야. 요 둘 사이는 무슨 통치권? 이건 특별 통치권. 경찰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포도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이 포도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왕에게 복종하는 형태, 이건 일반 통치권. 그렇다면 우리가 사극을 봐봐 여러분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어요. 조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조선에 결론적으로 고려 말에 고려 백성들이 이성계한테 찾아와서 고려는 썩었으니 고려는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해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그건 아니죠. 이성계가 옆에 있는 정도전은 꼬드김에 넘어가서 위화도 회군을 통하여 쿠데타를 통하여 조선을 만들었고, 정도전이가 개경에서 어디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고, 그 다음에 한양에 와서 정도전에게 포괄적 임무를 줘서 정도전이가 완전히 이성계의 어떤 통치권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각부 조직을 만들고,
그 각부 조직의 장을 공신의 정도에 따라 임명하는 체제였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경찰이란 조직을 왕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결론 내려보면 대륙복개 국가에서의 경찰의 개념은, 자 보세요. 왕이나 군주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일반 통치권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이게 우리 뭐라 한다? 사일권이란다. 사일권. 이 사일권 작용이 대륙복개 국가의 작용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적 작용하면 백성들의 권한이 제한되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침해가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그럼 침해당하는 건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절차대로 해야 되는지, 그 한계를 벗어나 어떻게 구제해 줄지 연구하는 게 행정법학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행정법학자들이, 법학자들이 대륙복개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의 내렸다 이겁니다. 정의 내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봅니다. 큰 2번 대륙복개 전통적 경찰 개요 이렇게 나오죠. 대륙복개는 뭐 고대, 중세, 경찰과 시대, 법치국가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기 때문에 전통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쌍가리 1번 대륙복개 경찰 개념이 행정법학자들 밑줄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경찰은 왕, 군주로부터 통치권 밑줄,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그랬어요. 통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체로 왕이나 군주가 일방적으로 조직했다 이겁니다. 쌍가리 2번 경찰이란 국가 작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위성을 전제로, 당위성이란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왕이 백성들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통치권이라고 해요. 통치권. 이 통치권이라 하죠. 왕의 통치권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 한다? 왕권이라 합니다. 왕권.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왕권은 누구로부터 왔다? 신으로부터 왔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 너희들의 모든 권리주의는 나다. 군주 주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통치권인 왕권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명령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위성을 전제로 밑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 동그라미.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일 동그라미.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본다. 권 동그라미. 사, 일, 권 본다 이겁니다. 상가로 3번 경찰을 강제 작용 측면 한정해서 본 견해로서 명령적이고 강제적 요소가, 즉 권력적 요소가 있는 국가 기능을 경찰이라고 봤다 이겁니다. 4번 보시고 5번 경찰과 국민의 관계는 명령 복종의 관계죠. 수직적이죠. 불평등 관계입니다. 수직적 불평등 관계다. 역할과 지위 관계는 수직적 불평등 관계다. 그 다음에 3번 대륙복개 국가의 시대 구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나오죠. 개념 사일권이라고 있어요. 사일권. 요 개념이 법치국가 시대 이후에 정립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 자 대륙복개의 역사를 다시 봅니다. 고대가 있어. 고대가 있어요. 고대. 그 다음에 중세가 있어요. 중세. 고대, 중세. 여러분 다 알죠? 그 다음에 경찰 국가 시대가 있어요. 경찰 국가 시대. 그러다가 이제 법치 국가 시대가 옵니다. 법치 국가 시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로 또 나눠집니다. 법치 국가 시대인데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법치 국가 시대인데 이후로 나눠져요. 그럼 오늘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대륙복개 국가에서는 경찰 개념 사일권이라고 했죠. 사일권이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시대 때 정립된 개념인데, 그럼 법치국가 시대 이전에 고대부터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둘씩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경찰의 개념 존재를 뭐라 했어요? 국가작용이라 했다. 국가작용. 국가작용인데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자 보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따져봅니다. 고대, 중세 나오죠. 세부적 내용도 책을 보면서 하고요. 고대나 중세까지는 경찰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즉 고대는 도시국가라 하죠. 도시국가. 도시국가.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뭐 부족국가 이렇게 표현하죠. 도시국가의 짱이, 우리로 말하면 부족장이 그 부족민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 도시국가의 모든 작용, 모든 작용이 경찰의 개념이었다 이게. 모든 작용. 오케이. 도시국가의 모든 작용. 즉 도시국가의 정치 작용. 도시국가의 헌법. 그 자체에 모두 다 경찰의 개념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치나 헌법 자체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이었고 그 작용이 경찰 개념이었다 이거예요. 중세로 넘어옵니다. 중세. 우리가 고대는 10세기까지는 말해요. 중세는 11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는 말하는데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14세기 말, 그 다음에 15세기 말, 그 다음에 16세기 초 이 세 개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럼 14세기 말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란 말을 잘 알아둬야 돼요. 프랑스. 그 다음에 15세기 말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넘어왔다. 16세기 초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국경찰법. 이 제국경찰법도 이건 독일 거다. 독일 거.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잘 알아둬야 된다. 그럼 14세기 말, 15세기 말 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즉 국가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 이때 국가라는 개념 왕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국가의 모든 작용. 국가의 모든 작용. 일체의 작용. 다 경찰 개념이었어요. 여기도 모든 작용. 여기도 모든 작용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초 제국경찰법 독일 건데 이 법에서는 자 모든 작용이 다 경찰 개념이었어요. 이때 모든 작용 국가란 거 왕을 말하죠. 왕이 하는 모든 작용. 이 제국경찰법에 의해서 오케이. 자 교회 제후가 가지고 있던 교회 행정 권한. 이 교회 행정 권한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돼요. 그렇다면 교회 행정을 제외한 세속에 관한 모든 국가작용은 경찰의 개념에 해당됐다 이겁니다. 자 봐요. 16세기 초입니다. 그 이전과 엄청난 전쟁을 했겠죠. 대륙폭격부하는 전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힘들죠. 그리고 대륙폭격은 역사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종교에 많이 의지해. 이때 종교라는 거 유럽 사회에서는 카톨릭을 말하죠. 그래서 카톨릭 힘이 세진단 말이죠. 카톨릭 힘이 많이 세죠. 그럼 카톨릭 입장은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교황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유럽 본토의 나라들이 왕으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취임식? 뭐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왕으로 취임할 때 교황한테 가서 무릎 꿇고 교황이 왕으로 인정해줘야 왕이 될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교황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으로는 추기경인데 각 나라에 다 추기경들이 있었죠. 근데 그 추기경들이 과거에는 왕의 명령에 따랐어야 했으나 지금은 교황을 대신하기 때문에 세속의 왕들이 그 추기경들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제후가 가져왔던 이 교회 행정, 즉 그 성당 내에 질서 유지하기 위한 그 교회 행정은 경찰의 개념에 제외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세속에 관한 모든 국가작용, 왕의 모든 작용이 경찰 개념으로 이제
바뀌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제외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외. 이 제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다? 세속의 과 신의 영역, 여기는 사람의 영역이죠. 사람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해서 이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럼 세속,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한 모든 국가적 왕의 작용은 그대로 경찰 개념 다 들어갔다. 오케이. 자, 중세까지 보고 책을 봅니다. 개념 바꿔요. 쌍가로 2번 고대 경찰과 행정이 미분화됐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경찰 폴리스란 말 나오죠. 폴리스. 우리는 폴리스맨 그러죠. 이때 폴리스는 라틴어의 폴리티아, 그리스 폴리테이아에서 유래한다. 이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 알파벳 폴리테이아에 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도시국가 일체 국가작용, 도시국가의 정치, 도시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헌법을 의미했다. 2번 별표. 헌법을 제외한 도시국가의 일체의 작용을 의미했다면 틀린 거죠. 중세로 넘어옵니다. 14세기 말 프랑스, 15세기 말 독일의 경찰, 16세기 추쭉 나옵니다. 14세기 말 프랑스 나오죠. 일체 국가 목적적인 국가작용. 이는 평온한 질서에 있는 상태. 15세기 말 독일의 포리차의 개념. 자, 프랑스 개념이 독일에 개수되었다.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개수되어 양호한 질서 상태 유지를 포함한 일체 국가 행정 전반. 결론은 뭐야? 국가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체의 작용을 의미했다. 16세기 초 1530년 48년 제국경찰법. 교회 제후, 오늘날 말하는 추기경이 가지고 있던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한 세속,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회 질서 유지에 관한 일체 국가 행정, 국가의 작용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3번 별표. 3번 별표. 여기서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했다 그래서 행정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행정은 자 봅니다. 국가 작용인 이 행정과는 달라요. 이 행정과는 다른 겁니다. 좀 전에 5대 행정이 있었죠. 오케이. 재정, 외교, 사법, 군사, 내무행정. 요 5가지 행정은 그거는 뭐다? 국가가 하는 작용인 행정이지만 교회 행정은 교회 제후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명령 관계했으면 권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교회 행정이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어떤 경찰과 행정의 개념이 분화됐다고 하면 안 돼요. 미분화다, 미분화. 경찰과 행정의 개념 미분화. 즉 경찰이 곧 행정이었다 이거. 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쌍가루 사업은 경찰과 시대가 옵니다. 드디어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봅니다. 17세기 나오죠.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8세기 중엽까지를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해요. 이때 경찰의 개념이 있죠. 경찰의 개념이 5가지 행정으로 나눠집니다. 자, 내무행정.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외교. 군사. 사법. 이렇게 5가지 행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요 4개 행정 있죠. 요 4개 행정은 국가 목적적 작용, 국가 목적적 국가 작용. 국가 목적적 국가 작용. 나오죠? 국가 작용. 내무 행정은 사회 목적적 국가 작용.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과 시대에 와서는 이 경찰의 개념이 요 4개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자, 보세요. 자, 경찰의 개념에서 요 4개가 제외돼요. 국가 목적적 행정 작용이 여기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가 돼요. 자, 제외되는 거 잘 봐두라 하겠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개념이 내무행정 분야로
사회 목적적 작용 분야, 행정 분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죠. 그래서 제외됐다 군사가. 자, 제외군사, 제외군사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재정행정, 외교행정, 군사행정, 사법행정, 제외됐다 군사행정의 경찰 개념에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 내무행정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져요. 사회목적적 행정 또는 사회목적적 작용, 이걸 내무행정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내무행정,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무행정.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질서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무행정,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증진한다, 유지한다. 증진이란 건 뭐를 의미해? 앞으로 나아간다.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적극적이죠. 적극적 행동입니다. 유지라는 건 뭐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서를 유지한다. 이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유지라는 건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과 소극적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경찰과 시대 경찰은 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하게 하여 대립복귀이기 때문에 명령 강제하는 모든 작용이 경찰 개념이었다. 그럼 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복지경찰. 복지경찰도 경찰 개념이 다 포함됐다. 이렇게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가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죠.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경제행정법 시간에 특별 권력 관계 그때 자세히 설명했죠. 시민들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루이 16세와 그 부인 중앙의 귀족들, 지방 귀족들, 지금으로 따지면 장차관들 1급, 2급, 지방의 1급, 2급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아다가 단두대로 목을 쳐버리죠. 시민군이 승리한 겁니다. 자, 경찰과 시대까지는 법에 의해서 명령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에, 일반 통치권 근거하에 백성들에게 명령 강제했어요. 이제부터는 뭐 한다? 시민들 대표인 의회가 시민들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의사를 반영한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해서 왕이야 군주들이, 그 신하들이 시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법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이 16세를 처단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행정부를 구성해. 과도기적 행정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꼬이려고 했던 것이 옆에 있는 나라들, 독일이나 옆에 있던 나라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죽여버리니까 그 자국에서도 백성들이 프랑스같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합심하여 프랑스를 진격해 갑니다. 그래서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프랑스의 육사 출신이면서 비주류,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남들도 가고 싶지 않는 포병 장교로 인간한 누가 나타납니까? 나폴레옹이 나타납니다.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군대의 고위 장교를 다 죽여버렸다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 나폴레옹 대위였어, 포병 대위. 근데 옆에 나라들이 침범하잖아. 프랑스 자체를 점령해서 다보다 루이 16세가 죽기 전에 이걸 왕정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가 포병 장교로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젊은 나이에 대령 달고 투스타 달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가 황제가 더 등극하죠. 이런 약간의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행정부를 만들고 행정부의 각부 관료들 의회가 임명하는 역관제적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 행정부 관료들이 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명령 강제하죠. 그래서 법에 의하여 명령 강제하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법치가 된 겁니다. 법치가 되면서 자 보세요. 왕의 친위대로서 시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권한을 제한하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작용을 했던 우리 경찰도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구분해서 사법경찰은 니네들 권한이 아니야 라고 뺏어버리던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가 되죠. 그러면서 경찰의 개념도 더욱더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경찰과 시대까지는 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복지경찰도 경찰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치국가 시대 와서는 소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을 명령 강제하는 이것만이 경찰의 개념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요 작용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 제외를 시키냐 봤더니 사회 공공이란 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악용이 되어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고 명령 강제하는 걸로 남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공공의 복지 증진은 좋은 건데 이게 악용이 돼서 왕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시민들 더욱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이 작용은 경찰 개념 제외되고 소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저것만이 경찰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사회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경찰의 임무는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이다라고 규정한 법률, 크루츠베르크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그리고 조나단 스테판 뭐라 하겠습니까?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우리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으로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임무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대와 법치국가 시대 보면은 자 봅니다. 그리고 이 경찰과 시대 와서 경찰이 5가지 행정으로 이렇게 분화됐죠. 드디어 이제 이게 경찰과 시대에 와서 경찰과 그다음에 행정이 분화됐다 이게. 5가지 행정으로 분화가 됐다. 분화가 되면서 군사 제외는 경찰 개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그래서 경찰과 시대 옵니다. 17세기의 국가활동이 학대, 복잡화, 전문화, 기능의 분화 현상으로 외교의 재정의 제외죠. 군사의 군, 사법의 사, 군사 제외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돼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었다. 제외 동그라미. 이런 업무를 담당한 특별한 관청이 설치되었고 경찰이란 개념에서 사법이 분화되어서 제외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한다. 별표? 이건 아주 중요하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2번 경찰 개념의 내무 행정 전반 밑줄 소극적 동그라미 질서 유지 적극적 동그라미 복리 정진 의미 있다. 후기 감방학 밑줄 사상적 기초로 소극적 동그라미 질서 유지 다른 말로 위험 방지 치안 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극적 동그라미 복리 정진 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명령 강제하는 강제력 행사, 즉 복지경찰까지도 경찰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겁니다. 경찰이란 절대 왕권을 위해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이라는 사상적 바탕으로 강제력으로 대표되는 무제한적 권력, 국가 권력을 의미했다. 쌍가로본 법치국가 시대 나오죠. 18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습니다. 18세기 후반
18세기 후반이 18세기 후반 칸트 사상. 칸트 사상입니다. 칸트,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 자유주의, 계자주의입니다. 계자. 계몽주의 뭡니까? 그래 우리는 못 배워서 무지하다. 배워서 깨우치자. 왕 니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다 알았냐? 니도 배워서 안 가느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이거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자연법 사상.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천부인적 자연권이 보장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의 영향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권력 분립주의 밑줄, 법치주의 밑줄 강조되어서 경찰의 직무 범위가 더욱더 축소되었다. 그래서 2번 경찰의 개념이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한 명령 관계는 제외했던 거라 제외되었고 소극적 밑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다른 말로 위험 방지, 치안 유지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이걸 질서 야경 최소국가 이렇게 표현하죠. 3번 별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다 라고 규정한 법률 판례 프러시 일반 안트법 등등이 있고 조나단 스테판 피터 복지 증진 밑줄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1770년 18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이건 법치국가 시대 때 관련된 인물이다 이겁니다. 복지를 증진하는 건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조나단 스테판 피터의 밑줄. 한자 넘겨봤던 쌍가루 6번 법치국가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작업이라는 게 나오죠. 맞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좀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유럽에서는 USA를 주도하여 미군, 영국군 등 연합군이 독일을 무찌르죠. 그리고 나서 하와이 진주만을 쉬고 있던 미군들을 일본 작것들이 가서 진주만 습격을 하죠. 그래서 USA가 다시 일본군에게 선전포고하고 참전을 하죠. 일본에게 원자폭탄 2발로 아작을 내고 항복을 받죠.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코리아, 세 나라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옵니다. 그건 USA는 영미법계죠. 좀 이따 영미법계 배웁니다만 영미법계 경찰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배울 거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세 나라에 와보니까 독일에는 게슈타포, 일본의 일본 순사, 우리나라는 일본 순사 플러스 친일파 순사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게슈타포 이 작것들은 권총 차고 다니면서 소총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럼 미군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신들의 나라의 국가의 경찰들은 시민들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서비스적 활동을 하는데 이 세 나라에서 명령하고 안 따르면 그냥 일본대로 쳐불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경찰의 힘이 세 안 세? 엄청나게 세잖아. 힘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USA가 이 세 나라의 경찰 힘을 빼기 위해서 자 보세요. 법치국가 시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겠어요. 그런데 소극적 위험 방지를 소극적인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다시 둘로 쪼갭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이랑 개념하고 협의의 행정경찰 그 다음에 이론상 보안경찰 개념 이 보안경찰 개념을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론상 보안경찰 있죠? 요것이 경찰의 개념에 해당되고 협의행정경찰 있죠? 요거는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켜요. 경찰의 개념 제외시켜. 자, 협의행정경찰이 이론상 보안경찰 요게 경찰의 개념이다. 그럼 이론상 보안경찰이란 게 뭐냐? 자, 지금으로 따져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부터 시작해서 집합까지를 우리는 보통의 경찰관서라 그래요. 보통의 경찰관서에 소속된 우리 경찰 공무원이 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 임무 수행하는 활동, 여기에 바로 뭐다? 경찰이란 거야. 요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작용들, 우리 보통 경찰관서에서 하지 않는 이런 임무들, 이런 것들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명령 관계하는 것은 협의행정경찰이라고 해서 다른 관청의 임무로 이관시켜버립니다. 이관. 자, 미군 애들이 봤을 때 고유한 경찰의 임무 수행은 요걸로 보는 거야. 1원3 보안경찰. 근데 고유한 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건 협의행정경찰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관청의 임무로 이관시켜줘 본다니까. 그러면 우리 경찰의 임무였다가 뺏어서 다른 관청에 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경찰의 임무였던 것을 미군이 뺏어서 다른 관청에 넘겨줬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 작업이라 한다. 비경찰화 작업이라 한다. 그래서 이때 비경찰화 작업이란 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봅니다. 쌍가루 6번. 법치국가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작업이 나오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 일본, 한국에서 비경찰화 작업 밑줄 일어났다. 즉 비경찰화 작업이란 경찰의 고유한 임무가 아닌, 즉 고유한 임무란 게 뭐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법과 질서 유지. 자, 이런 것들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 본 거야, 미군 애들이. 이것이 아닌 임무들, 가려고의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산림, 영어경찰, 보건경찰 등 이런 것들은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라고 하여 미군 애들이 다른 관청의 임무로 이관시켜줘 버렸다 이거야.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비경찰화 작업이란다. 그래서 한번 경찰의 개념이 협의행정경찰 사무가 제외 동그라미 돼요. 이론상 보안경찰 분야로 다시 또 축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론상 보안경찰이란 보통 경찰 관세 분배된 인물에게 우리 경찰 공무 수행하는 걸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쫙 보면,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봐봐. 큰 틀로 정리하면 중세까지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작용, 16세기 초 제국경찰법 교회행정이 제외됐다. 그 다음에 경찰과 시대 와서 경찰은 군사 제외, 이 네 가지 행정, 경찰의 개념이 제외되고, 내무행정, 즉 사회 목적적 행정이 경찰의 개념이었고, 내무행정은 적극적, 그 다음에 소극적, 요 임무 수행을 해 명령 관계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와서 경찰이 5개의 행정으로 분화되었다. 법치국가 시대 와서, 법치국가 시대는 칸트의 계자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권력 분립주의, 법치주의가 됐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러면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다 라고 더욱더 축소되고, 관련된 법률 판례 조나단 스테판 피터 주장 내용들을 봤었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진출하면서 새 나라에 경찰의 임무를, 경찰의 권한을 쏙도 빼기 위해서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들, 본연의 임무 뭐라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질서 유지, 자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협의행정경찰 사무라고 해서 건축, 위생, 산림, 영업, 보건 이런 것들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다른 관청 이관시켰다. 비경찰화 작업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작용인 이론상 보안경찰이 경찰의 개념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저보다 제외 이렇게 되죠. 제외. 그럼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은 축소의 과정이야, 확대의 과정이야? 축소의 과정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즉슨 왕권이 점점 축소되고 이에 반해 시민들 권한은 점점 증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 경찰 개념의 변천 정리, 그래서 일본 국정정반이라는 것은 중세까지는 말하고, 내무행정 전반이라는 것은 경찰국가 시대를 말하고, 질서행정, 위험방지 행정 나오죠. 법치국가 시대. 그 다음에 이론상 보안경찰, 비경찰 나오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 모습이다. 이거예요. 플러스 1번, 2번 쭉 나오죠. 3번 체크, 4번 별표, 5번 별표, 6번, 7번 나오죠. 6번, 7번 별표. 이 내용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부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읽어보시고, 우리 순경채용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오른쪽 보면 대륙법계 법치국가 시대에 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